요즘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대화하는 웰다잉 카페 그리고 데스 카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에 웰다잉 동반자들과 함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고 또 의견을 나누는 한국 웰다잉 문화센터 웰다잉 동반자님들 모시고 웰다잉 카페에 제가 참여해서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웰다잉 문화센터에 김선아 대표님 나오셨고요. 또 윤명자 여사님, 그러니까 웰다잉 동반자시죠. 그리고 유중희 선생님 마찬가지로 웰다잉 동반자 참여하셨습니다. 저 원혜영도 웰다잉 동반자로서 이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먼저 웰다잉 카페가 만들어진 계기나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웰다잉 동반자님들과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웰다잉 문화를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이 웰다잉 문화를 만들게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한림대에서 생사학을 박사과정을 전공을 하고 수료할 무렵에 그때도 10년 전인데 교통사고였어요. 뉴스에 안 나오는 정말 급발진 사고가 되어서 그렇게 되어서 그때 갑자기 마지막 수료할 무렵에 웰다잉을 이게 연구사가 연구를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걸 고민을 하다가 원래 사회복지사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웰다잉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살아가는 인생 이야기를 나누면 그 안에 삶과 죽음이 다 담겨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웰다잉 문화를 웰다잉 동반자님과 함께 만들 때 딱 한 가지를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다. 머리 중심이 아닌 이런 이론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슴 중심으로 삶의 지혜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웰다잉 문화를 펼쳐왔습니다. 원래 군포시 푸른 노인복지 안에 있을 때 이걸 만들다 보니까 제가 많이 보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복지관 안에 노인 상담센터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은 웰다잉이 삶과 죽음이 궁금하셨어요. 그러면 수많은 어르신들이 다니시면서 저에게 묻는 가장 많은 질문이 실장님 웰다잉이 뭐예요? 이 말을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한 분 한 분 붙들고 삶과 죽음은 이러합니다 이야기를 할 수 없었고 그 많은 어르신들을 교육을 시킬 수가 없었더라고요. 그럼 어떡하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그러면은 교육으로 전달이 안 된다면 웰다잉 문화를 보여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덕분에 처음에 2015년도 9월 달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웰다잉 동반자 어르신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웰다잉 집단 상담을 12회기 가정을 하였어요. 그 집단 상담이란 가장 중요한 게 내담자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간에 교육은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하게 된 게 웰다잉 동반자였고 그렇게 나오신 분이 웰다잉 동반자 우리 어르신들인데 이렇게 만나면 웰다잉 카페를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웰다잉 동반자란 삶과 죽음의 길을 함께 동반한다는 뜻입니다. 삶과 죽음의 길을 그러면은 웰다잉 카페를 하게 됐던 이유는 웰다잉 동반자님들이 양성이 되고 난 뒤에 12분이 양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웰다잉 동반자님들이 계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웰다잉 카페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오랫동안 함께 해온 웰다잉 동반자님들이 오셨는데 우리 유중희 스님님이 웰다잉 그때 아마 2016년도부터 함께 하셨고 우리 육면자 웰다잉 동반자님도 함께 하셨어요. 2016년도부터.
그리고 봉사활동도 많이 해주시는데 한번 그때 이야기를 한번 참여했던 이야기를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이제 인성 교육을 시킨다고 학생들에게 그 양로원 방문이나 뭐 독거 어르신 같은 데를 많이 갔어요. 돌보러. 근데 어르신들이 사시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고 퇴직을 했는데 늘푸른 복지관에서 뭐 웰다잉 교육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하면서 야, 삶과 죽음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김선아 팀장하고 같이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죠. 웰다잉에 대해서. 그래서 참여를 했습니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60을 전후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마치고 제가 이제 자리를 원래 군포 사람이 아니고 군포에 새로 보금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바로 저희 집 인근에 어떤 건물이 하나 들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노인복지관이라는 그 안내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60을 전후해가지고 있지만은 60 나이가 노인은 아니기 때문에 저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곳이다 하고 몇 번 지나치다가 여기에 노인분들이 와서 생활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노인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그러면은 저처럼 직장 생활은 이제 끝났지만 좀 젊은 층들이 거기에 가서 도와드릴 것이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찾아가 가지고 혹시 여기에서 제가 그 봉사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가 하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거기 이제 새로운 복지관이 돼 가지고 직원들은 뭐 한 20명 미만이었던 것 같고 오시는 분들은 뭐 수백 명이 오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조직이니까 일순위 엄청 모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제가 제 발로 걸어가 가지고 봉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대환영으로 받게 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다른 분들과 접촉이 시작됐고 그래서 거기를 가보니까 노인분들을 위해서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또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또 봉사를 많이 필요로 하니까 봉사단원들도 이미 많이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노인복지관이라는 데는 이것이 좀 나이가 드는 분들은 배우고 즐기고 봉사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제 스스로가 거기에 있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전부 다 참여했어요. 자관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제가 거의 뭐 100% 가까이 그렇게 했고 당연히 또 봉사할 수 있는 여건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느 것을 막론하고 제가 다 봉사도 참여를 해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연간 봉사 시간이 한 500시간 이상 이렇게 하게 되는 그렇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교육 과정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김선아 그 당시 그 상담실장께서 그 웰다잉이라는 조금 생소한 그러한 과정의 교육이 있어서 뭐 그것도 제가 한번 들어가 보자. 꼭 웰다잉에 꼭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 있는 과정은 내가 전부 하나씩 다 배우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웰다잉이라는 쪽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접하게 됐죠. 그래서 그것은 한번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은 계속 또 책을 웰다잉 관련 책을 읽고 독서 클럽으로 연결을 했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1층 카페에 있는 데서 웰다잉이라는 것이 뭔지 그래서 우리 교육을 받은 사람들끼리도 이야기를 하고 또 전혀 이 웰다잉을 모르는 분들도 오픈을 해가지고 와서 들어라 커피 한 잔, 차 한 잔 무료로 제공해가면서 이러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웰다잉을 접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네. 저는 웰다잉에 관심을 갖게 된 게 한 10년 전에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길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 병원에서는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도 인공호흡기 끼고 심폐소생술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돼 있고 그런 딱한 상황이라서 결국 해결책이 그 자기 결정권, 그러니까 무의미한 연명 치료 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동료 의원들한테 호소해서 국회의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이런 걸 만들어서 입법 활동을 해서 다행히 2016년도 초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또 연명 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법률, 줄여서 연명 의료 결정법이죠. 법이 제정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배우게 된 게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내 결정이 아주 중요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장례를 치를 때 내 뜻대로 허례허식 없애고 비싼 수의나 관 같은 거 안 쓰도록 하고 하는 것도 내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고 특히나 내가 평생 동안 피땀 흘려 모은 귀한 재산을 내 뜻대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유언장을 쓰는 일이죠. 그런 것들이 다 웰다잉에 필요한 문제구나. 그러니까 웰다잉의 공통되고 핵심적인 원칙은 내 삶의 마무리에 대한 많은 일들을 내 뜻대로 결정하는 일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이런 건 뭐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많은 준비나 교육이나 훈련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보고 부부간에 또 친구들 간에 얘기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입각해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도 쓰고 유언장도 쓰고 인생노트도 써보고 장례의향서도 쓰고 이런 웰다잉 운동이 참 우리 초고령 사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적 과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웰다잉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제일 먼저 그 입법을 해주셔가지고 연명치료 이것이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법이 계기가 된 거군요. 네. 8년 전, 9년 전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입법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 또 일선에서는 웰다잉 문화를 똑같은 시기에서는 웰다잉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만들 때 함께 이렇게 인생 이야기로 살아가는 인생 이야기로 하는 걸로 알고 오늘 제가 조금 양해 말씀을 좀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아마 복장이 좀 이래요 지금 조금 그래서 상가수금을 이야기할 때 참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12월 달에 웰다잉 인터뷰가 예정이 되었는데 저는 12월 2일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면은 교통사고 나고 한 이틀간 깨어나질 못하였어요. 근데 깨어난 지 이틀 후에 깨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도 제가 깨어나지 않았다면 이 인터뷰는 아마 취소가 되었을 것, 자동 취소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데 감사하게도 몸조리를 잘하시라고 담당하시는 그 담당자님께서 몸조리 잘하라고 그러시고 그러면 내년 1월 달에 넘겨서 하는 걸 어떻겠냐고 그러시길래 또 고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이제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도 드려보고 이랬는데 정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예 그냥 안 하는 걸 취소를 할까? 정말 그 고민도 했습니다. 그냥 초빙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취소를 할까 그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정말 웰다잉을 이야기하려면은 우리들의 살아가는 인생 이야기 속에서 나와야 될 것 같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 혼자서는 다 못하겠더라고. 왜냐하면은 평상시 같으면 소리끼 이야기가 쫙 나올 것 같은데 한 지난주까지 어지러워서 혼쭐 났거든요. 그래서 소리끼 이야기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웰다잉 문화를 웰다잉 동반자님들과 함께 만들어 왔기에 왜 너는 너 혼자 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못하는 것이. 차라리 상가 죽음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동반자님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고요. 웰다잉 문화를 한 거의 8년 정도 스님 되었죠. 2015년도부터 복지학계가 네, 내가 그렇게 되네요. 네. 한번 해보고 8년 정도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실은 제가 박사과정 수료하고 바로 쉬었다가 복지학을 왔는데, 저는 솔직히 만학도가 되어서 박사과정에 들어갔기에 논문을 쓸 마음이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논문 학위를 쓸 마음이 없었는데 이 학위를 쓰게 됐던 이유가 이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자문화 기술지예요. 그리고 이 웰다잉 문화에 대한 자문화 기술지고 생사학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생사학이란 상가 죽음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이걸 기반으로 하였고, 그리고 웰다잉 문화에 대한 자문화 기술지, 아마 자문화 기술지가 생소할 거예요. 저도 연구 방법론을 많이 해봤지만은 질적 연구 중에서 자문화 기술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문화 기술지가 뭘까 보니까 우리가 문화 기술지는 있더라고요. 문화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서 연구를 하는 게 문화 기술지였어요. 그러면 자문화 기술지는 말 그대로 스스로 자자가 들어간 거예요. 자기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자문화 기술지를 담을 수 있다면 제가 이걸 쓰고자 했던 게 웰다잉 문화를, 우리 웰다잉 동반자님들하고 애써 만들어 온 이 웰다잉 문화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걸 썼어요. 왜냐하면 한 복지관에서 해봤더니 정말 좋았어요. 어르신들이 기뻐하셨어요. 즐거워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살려내기 위해서 썼다는 말이 뭐냐면, 관장님이 바뀌거나 이러면 운영 체제에 따라서, 마인드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을 또 못하기도 되고 하게 했을 때, 아마 2019년도에 이 프로그램으로 제1회 2019년 제1회 경기도 어르신 인생 노트 사업, 거기에 공모를 하였어요. 그런데 저희는 오랫동안 해오던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성과보고 공유회가 2019년 12월 달에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우수 사례 발표를 할 때 그때도 역시 저 혼자 안 했어요. 우리 웰다잉 동반자님들가 했어요. 그때 했던 거기에 우리 어르신들의 인생 자서전이 다 담겼어요. 우리가 그동안 문화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고, 그리고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웰다잉 학술지에 게재를 하고 학회에 발표를 해야만이 문화가 안 없어지더라고요. 기록이 남아야만이. 제가 그래서 만학도가 그걸 느껴서 하고, 그리고 자문화 기술지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이 방법, 연구 방법만이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했던 웰다잉 문화를 다 담아낼 수가 있었어요. 저희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었고, 그 중에 핵심이 이겁니다. 제가 이걸 꼭 한번 보여드리는 게,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이 논문 한 권의 가장 큰 핵심이 마음의 행복 사진이에요. 마음의 행복 사진, 인생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희가 웰다잉 카페를 할 때 자주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떠올리면 저절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놀랍게도 누구나 두 개의 인생을 산다. 하나는 나의 현재적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또 다른 하나로 나 없는 내 인생을 준비하며 살아간다. 그러하듯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리운 이름이나 얼굴이 있다면 그건 오늘의 새로운 만남으로 예우해도 좋다. 그리고 여기에 어느 웰다잉 동반자의 자기 성찰 메모 중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게 이 논문 한 권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고자 한번 이야기를 좀 정말 떠올리면 저절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분이 계신가요? 그분이 고인일 수도 있고
살아계신 분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와 동시에 이 단어를 이렇게 쓸 때 아마 웰다잉에서 가장 생사학에서 유명하신 분이 엘리사베스 키블로스는 거의 많이 알려져 있어서 많이들 아시는데 그분이 인생 수업 책을 정말 내용이 좋았어요. 아까 우리 유중희 선생님께서 웰다잉 동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독서 그룹에서 인생 수업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인생 수업 그 책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담겨진 한 줄이 있었어요. 제가 이걸 정말 어머 이 내용은 좋구나 하고 밑줄을 그어놨는데 솔직히 고백하면은 그 책을 볼 때는 제가 이 두 줄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삶의 가장 큰 상실은 죽음이 아니다. 가장 큰 상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죽어버리는 것이다. 엘리자베스 키블로스의 인생 수업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걸 줄을 그어놓고 이해를 안 됐는데 논문을 쓰면서 이 글을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나누고자 하는 게 내 안에 상실은 없는가. 자기 상실에 자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뭔가 죽어버린 건 없는가. 그걸 갖다 우리 웰다잉 동반자님께 여쭈기보다 제가 먼저 고백을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러면 너는 대체 이게 뭘까? 이 삶의 가장 큰 상실은 죽음이 아니다. 저는 죽음인 줄 알았거든요. 가장 큰 상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죽어버리는 것이다. 이분은 여기서 무엇이 죽어버리는 것이다 안 적고 어떤 것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왜 이런 말을 적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마다 다른 거예요. 상실 자각이 다른 거예요. 죽어버리는 게. 그러면 너는 뭐가 죽었다고 생각했니? 했더니 웰다잉을 10년 동안 해본 결과 제가 고백을 드리면은 제가 29살 때 남편과 사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29이 되다 보니까 너무 어린 나이가 되다 보니까 제 주위에서 누군가 돌아가시는 분도 못 봤어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는 어르신들이 장례를 치러 가니까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도 그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무엇이길래 내 옆에 와서 단란했던 가족이 아들도 있고 이랬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간 거예요. 그런데 아이 아빠가 갈 때 제가 옆에 있었어요. 중환자실에 계속. 그런데 그때 주치의 선생님께서 절 부르시더라고요. 진료실을 부르셨어요. 그러시면서 뭔가 설명을 하시는데 29 나이라도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주치의 선생님이 뭔가 굉장히 애타하시면서 아주 어렵게 설명을 하신다는 게 이분이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저는 알아차렸어요. 뭔가 설명하시는데 이걸 이 환자분이 보호자분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갑니다. 언젠가는 갑니다. 그러면은 보호자님, 제가 수많은 유가족을 보았고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앞서 눈 감으시는 환자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사랑하는 가족이 바로 내 옆에 있으면은 아픈 환자분이 눈을 못 감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이게 눈을 못 감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길어지는 거는 환자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하실 때 제가 진료실에서 머리로 알아들었어요. 머리를 알아들으면서 이 한 주치의님이 이 말씀을 하셨구나 하고 머리로는 이해를 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했는데 이게 머리를 이해하는 거가 가슴으로 딱 깨닫는 거는 너무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저는 그걸 머리로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 아빠 옆으로 또 중환자실에 왔습니다. 그런데
딱 보는 순간 눈빛을 딱 바라보니까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자분이 불안해 할 때는 솔직히 그때는 의사도 안 찾습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 나의 보호자, 나의 삶을 믿고 할 수 있는 분. 그래서 그분을 찾길래 이제 아이 아빠한테는 저였죠. 그러니까 안 되겠고 이제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아, 의사 선생님, 주치의 선생님 말씀하신 게 이거였구나 하고 저는 잠시 중환자실에 아이 아빠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화장실 가려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불과 나와서 주치의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한 5분, 10분 그 사이에 임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는 밖에 나와서 이미 그걸 갖다가 다 듣고 있었죠. 이미 이런 상황을 겪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여기서 그거는 이제 과거의 일이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과거의 얘기하면 눈물이 나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10년 후에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났습니다. 저 아들이 32살이에요. 30년이 지난 후에 저도 모르게 아들이 제가 생사학을 공부하게 됐던 이유가 아들 덕분이에요. 아들이 저한테 엄마하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마 그때 석사과정 사회복지를 석사과정을 하고 당시 아들을 먼저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뭐 다른 것보다 아들을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들이 알다 보니까 아들이 저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엄마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고 아들 마음속에 미안한 감이 있더라고요. 엄마가 자기로 인해서 엄마 인생 길을 못 가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아들 보고 얘기를 했어요. 엄마 박사과정 원서를 내겠다고. 그리고 저를 웰다잉을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했던 게 그 당시 이제 달림대 생사학을 하게 된 거예요. 오진탁 교수님 만나서. 그런데 생사학을 처음 배우면서 삶과 죽음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철학이고. 그걸 처음 배우면서 대체 삶과 죽음이 뭐지? 뭘 가르치지? 생사학에서는 뭘 가르치지?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았더니 주치의가 얘기한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죽은 사람은 언젠가는 다 우리는 눈을 감게 돼요. 그러면 가야 될 길이 있어요. 남아있는 유가족은 유가족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이걸 티벳 사자에서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이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함께 나눠보고 싶었던 거는 나의 마음에 상실이 뭐가 있는지. 가족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또 16년도에 돌아가시는데 저에게 남았던 거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니까 아픔만 남았어요. 고통만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잃어버렸던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픔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행복도 있잖아요. 행복한 시간도 있잖아요. 제가 그 시간을 다 달린 거예요. 그 고통, 아픔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행복 사진을 그 대안으로 해보았던 거예요. 마음의 행복 사진을 다시 꺼내서 좋았던 기억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제가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를 하든 남편 이야기를 하든 고인을 이야기하더라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하고 좀 웰다잉 동반자님들하고 나눠보고 싶은 건 혹시나 나의 어떤 마음의 상실은 없는지, 그게 있었다면 또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저는요, 부모님이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사시던 시골 집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뭐 산 밑에 집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부모님 사진이 딱 있어요. 그럼 들어가면 아버지, 엄마 저 왔어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고서는 거기서 이제 뭐 대화도 하고 막 이래요. 혼자.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서 혼자 자거든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산 밑에서 무섭지 않냐고. 그러면 저는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데 뭐가 무서워. 이러면서 같이 사는 것 같이 해요. 왜냐면 살림도 다 부모님이 사시던 거 그대로 있고 다 그대로 있으니까 사진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는 90세, 아버지는 89세.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냥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같이 살고 있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냥 가면은 즐겁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막 밭에서 그 전에 부모님 사실 때 일을 하고 있으면 야, 밥 안 주냐? 근데 그런 소리가 제 귀에 들려요.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이, 그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은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 슬픔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젊었을 때 그렇게 했으니까 막 그렇지만, 저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고생만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100세 되셨을 텐데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편안하게 부모님을 생각하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 이웃이 산소니까 가서 뭐 기도하고 그렇게 같이 대화하고 그렇게 하고 지냅니다. 그래서 죽음과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냥 공존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이제서야 30년이 지나고 난 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 가족 사진을 저도 이렇게 액자로 해가지고 붙여놓고 편안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